가 되다 갤러리 K.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인사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오늘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인사 논란에도 수사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윤 총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테헤란 공항에서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 미사일에 격추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면서 미국 보잉사 등을 사고 조사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생일에 대한 덕담을 하면서 그 메시지를 우리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께 꼭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정 실장은 또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초청장이 없더라도 북한에서 방문 비자를 받으면 방북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데이터 저널리즘팀 마부작팀이 1960년부터 공식 집계된 국내 산불 2만 7천 건을 분석했습니다. 산불 발생의 절반이 3월과 4월에 몰려 있는데 최근 산불이 더 잦아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40명 넘게 숨지거나 다친 상주 영천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 전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고를 조사해온 경찰이 책임자를 입건했는데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물이네. 상쾌해. 후반 주차 환영. 현대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징계와 관련된 법령을 파악해보라고 법무부 간부에게 지시했던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염두에 둔 거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그 지시에 대해서 법무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한석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두현 장관 정책보좌관과 문자로 대화를 나누는 사진입니다. 그냥 둘 수 없다. 지휘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으라고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검사장 인사안에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유감스럽다며 장관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공개된 지 3시간여 만입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법무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윤 총장을 감찰한다면 인사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 징계법에 따라 직무상 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감찰이 진행된다면 윤 총장 거취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최동욱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하자 최 총장은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의 경우 검사장 인사에 이은 인사 보복이란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 있어서 실제 감찰이 진행된다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와 함께 앞으로 특별수사단 같은 별도의 수사팀을 꾸릴 때는 반드시 장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특별 지시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총장 재량으로 해왔었는데 이제는 법무장관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청환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의 비직제 수사조직, 즉 별도의 임시수사팀을 만들 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 같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려면 자신에게 허락부터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검찰총장 재량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왔는데
이를 장관 통제하에 두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는 이른바 총장 직할 부대가 생길 가능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핵심 참모들을 모두 잃은 윤 총장이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직접 지휘하기 위해 특수팀을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그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법무부가 반부패 수사부나 공공수사부 같은 검찰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 작업도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검사장 보직 변경 신고식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것이 흔들림 없는 방향이라고 조직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어떤 조직 재편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정된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윤석열 라인 교체에 이어 제도 개편까지 통해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묶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검찰 내부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오늘도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검찰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원경 기자, 몇 시간 전에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인사가 난 검찰 간부들과 만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선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 5시 반쯤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검사장급 보직 변경자들의 신고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검사가 부임하는 곳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말을 했는데 그제 고위직 인사에서 좌천성 인사를 받은 사람들을 다독이기 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특히 진행 중인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는 메시지를 읽힙니다. 또 공정한 총선 관리도 당부했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나 여권과 추미애 장관이 항명이라며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흔들림 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듯이 검찰이 오늘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한 곳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입니다. 이전에는 균형발전비서관실이었는데요. 검찰은 이곳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영장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아무런 자료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보안시설이라서 검찰이 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전달받는 식으로 이뤄지는데요. 청와대의 제출 거부로 검찰은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청와대는 검찰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절차에 따라 집행을 했고 필요한 목록도 전달을 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이번 압수수색은 인사와는 무관하게 수사는 수사대로 한다는 윤석열 총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료 제출 거부 논란 등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앞에 가서 집회를 열고 검찰 인사를 성토하면서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당한 인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을 했다며 순명, 그러니까 명령을 따르라고 압박했습니다. 정치권 공방은 정유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30여 명이 청와대 앞에서 날선 구호를 외칩니다. 검찰 대학살 망나니 칼춤추는 문재인 정권 강력 규탄한다. 규탄한다. 한국당은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과와 추미애 법무장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젠 휴지 조각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학살의 주인공은 단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다.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법무부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추 장관 탄핵안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도 냈습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을 정조준했습니다. 검찰 검사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검찰이 항명한 것이라며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거나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항명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검찰 인사를 이유로 어제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데 대해선 상습 가출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민주당은 한국당과 논의해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검찰 인사로 국회가 또 얼어붙으면서 협상 가능성이 작아졌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를 겨냥해서 보복 공격을 했던 날 이란에서 여객기 한 대가 추락해 176명이 숨졌습니다. 이란은 기체 문제라고 주장해 왔었는데 오늘 새로운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란이 쏜 미사일에 맞아서 그 여객기가 추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번쩍입니다. 자세히 보면 빠른 속도로 날아가던 비행체에서 큰 섬광이 일어나고 언뜻 여객기처럼 생긴 물체가 비칩니다. 불꽃이 땅으로 떨어지며 폭발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176명을 태운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사고 당시 모습이라며 공개된 영상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사고 여객기가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을 맞고 격추된 것으로 보인다고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란의 레이더가 사고 여객기를 추적하고 있었고 열 감지 신호에도 미사일 2발이 발사돼 여객기 주변에서 폭발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 실수를 했다며 오인 격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It was flying in a pretty rough neighborhood and somebody could have made a mistake. Some people say it was mechanical. I personally don't think that's 자국민 63명이 희생된 캐나다 역시 우발적으로 격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The evidence indicates that the plane was shot down by an Iranian surface-to-air missile. This may well have been unintentional. 기체 결함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힌 이란 정부는 여객기 격추설이 헛소문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비행기 제조사인 보잉사 그리고 캐나다를 비롯한 모든 이해 당사국들을 조사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자, 추락한 여객기의 희생자 대부분은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란이 미사일을 쏜 게 맞다면 자기 나라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는 여객기를 왜 겨냥한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남는 의문점들은 김경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이란의 레이더는 이륙 직후부터 쫓고 있었다는 게 미국 발표입니다. 이라크의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 직후 매우 혼란스럽고 긴장된 상황에서 적기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There's a lot of chaos and they have commercial flights still leaving the Tehran airport, which I think is just amazingly irresponsible. 하지만 격추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در حالی که این هواپیما همینطور به صورت منسجم با اون آتش پایین اومده و موقع برخورد با زمین پراکنده شده. 그래서 미사일의 공중 폭발설이 제기됩니다. 새롭게 공개된 현장 사진에선 마치 산탄총에 맞은 것처럼 여객기 동체에 구멍 여러 개가 보입니다. 이란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직접 타격하진 않았지만 군 당국이 오인 발사를 깨닫고 부랴부랴 폭파시켜 잘게 부서진 미사일 파편이 여객기 추락의 원인을 제공했던 겁니다. 영상에서 번쩍 불꽃이 인 뒤에도 여객기 동체가 그대로 유지된 것도 이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섬광이 인 뒤 추락까지 10초의 시간 동안 관제탑에 비상신호를 보내지 않은 건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결국 블랙박스 등 자료를 쥐고 있는 이란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미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와 얼마나 협조할지가 관건입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어제 북한에 그 내용을 전했다고 청와대가 설명했습니다. 그제인 8일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었습니다. 꼬여있는 북한과 미국 대화에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워싱턴 백악관에서 면담한 건 현지 시간 지난 8일입니다.
마침 그날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라는 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억하고 있었다고 오늘 귀국한 정 실장은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생일에 대한 덕담을 하면서 그 메시지를 우리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께 꼭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하셨고,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축하 메시지가 적절한 방법으로 어제 북한에 전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여전히 대화 의지가 있고 우리 정부를 통해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란 해석을 내놨습니다. 대북 정책 기조를 놓고 미국 측과 조율한 정 실장은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고 짧게 평가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선 미국의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우리가 기여하는 방침을 세우고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과 이라크에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청해부대 활동에 우리 국민의 안전이 포함돼 있어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자위대를 파견하는 상황에서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해역을 넓히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네, 이 사진은 북한이 요즘 홍보를 하고 있는 마식령 스키장입니다. 올겨울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인 8일에 맞춰서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을 앞두고 현지에서 준비하는 영상을 저희가 확보했는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쓰는 북한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마침 우리 정부는 오늘 북한에서 관광 비자만 받으면 북한에 가는 걸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내용과 함께 김하영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에서 24km, 20분을 달려 마식령 스키장에 도착했습니다. 개장 엿새 전인 지난 2일 모습입니다. 인공 눈 뿌리는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로에 눈떠서 오지 않습니까? 지금 눈 쏘고 있네. 저기로. 마식령 스키장은 1,400만 제곱미터 면적에 10개 슬로프를 갖추고 있는데 외국인 전용 객실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용 설명을 하던 북측 관계자. 숲이 일체 대여받으면은 2시간에 무슨 40몇 달러가 되고 일체 자기 기재들 다 가져오는 경우는 하루 종일에 무슨 10몇 달러가밖에 안 걸립니다. 요금표를 꼭 찍으라고 권합니다. 이거 찍으십시오, 이거. 이거 정확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영어든 뭐 스파니시든 세계 어떤 사람이 와도 불편함이 없도록 마식령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곳을 가더라도. 지난달 준공식을 한 양덕군 온천 관광지구도 첫 영업을 시작했는데 먼저 주민 대상으로 운영했다가 점차 외국인 유치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완전 정확히 들어간다. 맨날만 들어간다. 마음껏 죽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도 빨라질 수 있다. 그죠? 네, 그거 그렇습니다. 네. 북한이 관광 산업에 공을 들이는 건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개별 관광으로 외화를 벌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도 북한으로부터 관광 비자만 받으면 초청장 없이도 방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꽉 막힌 남북 관계를 개별 관광으로 풀어보겠다는 기대가 섞인 방법인데 북한이 호응해 올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가수 승리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신청했던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검찰이 계속 수사해 왔었는데 어떤 범죄 혐의가 추가됐는지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새로 추가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한 혐의, 그리고 이 돈으로 지난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 대표 등과 상습 도박을 한 혐의입니다. 이외에도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성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등 적용된 혐의만 7가지입니다. 앞서 지난해 5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기각됐는데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이 혐의를 추가한 겁니다. 승리의 영장 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열립니다. 앞서 양현석 전 YG 대표도 그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 전 대표는 소속 가수 BI의 마약 의혹을 공익 제보한 A씨를 회사로 불러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씨와 대질 조사에서도 양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달쯤 양 전 대표 사건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지난달 7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친 상주 영천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 전에 제설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지요. 경찰은 기상청 예보가 있었는데도 도로 운영사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결론 내고 책임자를 입건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연쇄 추돌 사고 직후 도로 운영사는 사고 전 제설 작업을 안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30분 전인 새벽 3시 57분, 순찰팀이 도로가 얼 것 같다며 상황실에 처음 보고했고 곧바로 5분 뒤 제설팀에 지령을 내렸지만 출동했을 땐 이미 사고가 났단 겁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운영사 주장과 달랐습니다. 먼저 기상청이 비 예보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규정상 비가 예보되고 도로 노면 온도가 3도 이하로 내려가면 염화칼슘을 뿌리는 제설 예비 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시 기상 상태를 감안하면 예비 제설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운영사는 사고 직전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상황실 근무자 A씨가 사고 30분 전이 아니라 3시간 전인 새벽 1시 반쯤 비가 온다는 순찰팀 보고를 받고도 제설팀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경찰은 확보했습니다. 약간 비 내리고 노면 건조 이런 식으로 무전기를 틀어 날렸는데 최초 1시 반인가 관제센서는 수신했습니다 하고요. 얘기가 없었으니까 경찰들도 앞뒤가 안 맞으니까.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우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도로운영사 상황일지 일부가 사실대로 작성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네, 도로 위에 잘 보이지 않는 얇은 얼음,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이렇게 잇따르면서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데 상습 결빙 구간을 단순 예고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고 도로에 열선 까는 것보다 경제적인 방안이 곧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기술인지 서동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리던 차량이 속절없이 미끄러지며 180도 회전합니다. 차량들이 뒤엉켜 구겨진 대로 뒤따라오던 차량이 미끄러집니다. 블랙아이스, 빙판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최근 사고들입니다. 눈으로 미리 구분하기 쉽지 않아 눈길보다 사고 가능성도 피해 규모도 큽니다. 실제로 도로 결빙으로 일어난 교통사고의 경우 100건 중 3명이 숨졌습니다. 눈길 사고보다 배 이상 인명피해가 많습니다. 등짝에 식은땀도 나고요. 아무래도 이제 스키 타듯이 많이 미끄러지니까. 정부가 이런 사고를 줄이겠다며 지난달부터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에 상습 결빙 구간을 알려주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결빙된 구간을 알려주진 못합니다. 또 사고가 잦은 도로에 열선을 더 깔겠다지만 100m 까는데 2억 원이 넘게 듭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고민을 해결할 예방 기술을 내놨습니다. 앞서가던 트럭이 빙판길에서 미끄러지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 휴대전화에 붉은 점과 함께 주의 경고가 뜹니다. 트럭에 달린 센서가 미끄럼을 감지하면 실시간으로 반경 2km 안에 있는 모든 차량의 위험을 알려주는 겁니다. 결빙은 어느 한순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경미하게 미끄러지는 이벤트를 저희 기술로 검지를 해서 차량한테 알려주면 전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 차량의 경우 추가 조치 없이 휴대전화 통신망을 이용해 결빙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이르면 1년 뒤쯤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비트코인을 소재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유명 유튜버가 새벽에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괴한들로부터 공격당했습니다. 계획 범행으로 보입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동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 비트코인 관련 회사를 세우고 투자 전략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던 30대 A씨가 이곳 엘리베이터 안에서 괴한 2명에게 습격당한 건 어제 새벽 1시 반쯤입니다. A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괴한들은 문이 닫히자 A씨 뒤에서 흉기를 휘두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진 A씨를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용의자들은 범행에 앞서 엘리베이터 CCTV에 흰 페인트를 뿌렸습니다.
또 A씨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양손에 수갑까지 채웠습니다. 사전에 범행을 치밀히 계획한 겁니다. A씨는 자신을 공격한 괴한들의 얼굴을 봤지만 누군진 알지 못하고 따로 원한을 살리를 한 적은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방송을 보고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투자자나 누군가가 청부한 범죄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이들을 쫓고 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반년 전 전자발찌를 차고 이웃집에 침입해 초등학생 딸과 엄마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힌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체포될 때 미수범이라 금방 출소할 거라고 큰 소리쳐서 더 큰 공분을 샀었는데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52살 선모 씨. 지난해 7월 이웃집에 침입해 5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옆에 자고 있던 8살 딸마저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잠에서 깬 딸이 겨우 달아나 이웃에게 알리면서 선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딸내미가 밖에 나온 거야. 아저씨, 어떤 아저씨 모르는 아저씨 와서 때린다고. 체포 당시 선 씨가 성폭행 미수범이라 금방 출소할 거라 소리쳤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공분을 샀습니다. 이런 호언장담과 달리 1심 재판부는 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술에 취한 채 이웃집에 침입해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미 비슷한 범죄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과 7범으로 이미 2026년까지 전자발찌를 차게 돼 있던 선 씨에게 20년 더 전자발찌를 차도록 명령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SNS상의 유명인들이 체험기 형식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고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믿고 샀다가 배신감 느낀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럼 그동안 비슷하게 적발된 사람이 많았는데도 이런 허위 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송인 박명수 씨의 아내와 연예인 김준희 씨는 허위 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진 뒤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광고 심의 규정을 잘 몰라서 한 실수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인플루언서들이 거짓 체험기나 검증 안 된 효능을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는 일이 허다한데도 쉽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유명세를 이용해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를 일단 주고 거기에 플러스로 뭐 얼마 정도 팔리면 거기에 몇 %를 떼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국내 마케팅 시장 규모는 2조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나 감독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어 돈을 받은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효능이나 체험기를 과장하는 불법 광고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 인플루언서의 허위 광고가 굉장히 더 파괴력이 있는 거는 그 팔로워들인데 마이너스 효과가 훨씬 더 커지죠. 상술회사가 잘못된 구매를 한 경우 피해를 보상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들 다 모으는 것도 어렵고 다 모이기가 어려워요. 민사소송을 아마 하기는 어려울. 수많은 구독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만큼 인플루언서들에게도 높은 윤리의식과 명확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한겨울 같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인데도 봄꽃이 피는가 하면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평소보다 한 달 일찍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겨울비로 물이 고인 논바닥 주변에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겨울잠에서 막 눈을 뜬 개구리들입니다. 벌써 산란을 위해 짝짓기도 합니다. 서울 남산 중턱에 있는 습지에서도 개구리가 관찰됐습니다. 개구리가 깬다는 절기상 경칩은 3월 5일인데 얼마 전 제법 많은 비가 내리자 개구리들이 봄이 온 줄 알고 성급히 눈을 뜬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1월 말에서 2월 초에 이제 산란 장소로 이동을 해서 산란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1월 초니까 한 달 정도 일찍 이동한 것 같아요. 봄꽃들도 앞다퉈 피고 있습니다. 가장 일찍 봄 소식을 전하는 풍년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이 꽃이 많이 피면 농부들은 풍년 농사를 예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특산종인 봄꽃 길마지기도 활짝 기지개를 켰습니다. 향기도 너무 좋고 어디를 갈까 하다 왔거든요. 근데 정말 참 좋으네요. 충남 태안의 이 수목원은 지난달 기온이 평균 4.5도로 지난해보다 2도가량 높았습니다. 서해 난류의 영향으로 다른 내륙에 비해서는 훨씬 더 겨울이 좀 포근한 편이고요. 한겨울 때 아닌 봄 기운에 생태계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미래전략실 전 사장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달 말쯤, 그러니까 설 연휴를 전후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주도한 핵심 인물입니다. 김 전 사장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고의로 주가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주가 일부러 떨어뜨리신 거 맞습니까?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합병 과정에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이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주도한 건 아닌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삼성물산이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렸고 이 과정에 김 전 사장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사장 조사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 소환 조사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팀 검사들의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검찰이 삼성물산 합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설 연휴 전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한진그룹 총수일가 경영권 다툼에서 이른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반도건설이 한진칼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한진그룹의 경영권 다툼은 어떻게 흘러갈지 한세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반도건설은 계열사를 동원해 한진칼 보유 지분을 지난달 말 기준으로 8.28%까지 늘렸다고 공시했습니다. 기존 6.28%에서 한 달 만에 2%포인트나 높인 겁니다. 이로써 반도건설은 단일 주주로는 사모펀드 KCGI와 델타항공에 이어 3대 주주가 됐습니다. 반도건설은 또 지분 매입 목적도 기존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꾼다고 공시했습니다. 임원의 선임과 해임, 회사 정관 변경 등 한진칼 경영에 본격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한진칼은 오는 3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이 달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은 그동안 고 조양호 회장과의 친분을 고려해 단순 투자 목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한진칼 지분을 매입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반도건설은 조원태 회장의 우군으로 분류됐지만 최근 조현아 전 부사장과 접촉에 나선 걸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반도건설이 KCGI와 국민연금 등과 손잡으면 조원태 회장 등 한진 일가의 지분율을 넘어서 한진가로서는 경영권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분명히 이제 지분에 대한 싸움이 일어날 거고 거기서 자기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가 이만큼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선언했다고. 반도건설은 아직 어느 편을 들지 구체적으로 어떤 경영 활동을 할지 정해진 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한세현입니다. 광주에서 카드깡 사기를 벌여 6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무려 260억 원 피해를 입힌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카드 사용 내용만 봐도 이상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금융당국과 카드 회사들은 반복되는 피해를 막지 못했고 방조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과 문제점을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 올라와 시위를 벌인 이들은 매달 몇십만 원씩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신용카드를 빌려줬다가 막대한 빚을 떠안았습니다. 카드깡 사기 조직은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다른 사람 지방세를 결제하고 대신 수수료를 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카드 대금도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도 주며 안심시키다가 자기들이 만든 유령 회사에 거액을 결제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이 사기범들을 소개해줬다가 온 가족이 8억 원대 빚을 떠안은 경우도 있습니다. 누나와 매형까지 하게 돼가지고요. 집을 팔고 카드빚을 다 갚게 됐습니다. 신용이 파산돼서 회생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사기 조직은 지방세 납부인 경우 카드 한도가 쉽게 증액되는 점을 노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카드 회사가 카드 깡임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매출을 위해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합니다. 카드가 하루에 5건씩 일주일 내내 지방세 대납에 쓰이고 있었는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방치를 한 부분이 실제로 한 카드사는 카드깡 범죄가 의심된다며 피해자들에게 통보해 지방세 대납을 중단시켰지만 대부분의 카드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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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식의 카드깡 사기를 막기 위해 3년 전부터 금융감독원과 카드사들은 이상금융거래 감지 시스템 FDS를 강화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피해자들은 카드사들이 카드깡 방조와 부실관리 책임이 있다며 금융당국에 조사와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고 임세원 교수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뜨거웠는데 지난 1년 동안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먼저 남주현 기자가 환자와 그 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강원도의 중소도시에 사는 박모 씨의 아들은 서울의 대학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입니다. 조현병을 앓은 지 10년, 벌써 11번째 입원입니다. 자해 경험도 있고 약을 먹지 않으면 발작을 일으켜 위험한데 명백한 자해나 타해 위험이 없으면 여전히 병원 입원은 어렵습니다. 경찰이 동원돼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자기는 어쩔 수가 없다고 또 경찰이 또 그래요. 그럼 이렇게 그냥 두고 이제 환자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으면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 구급대원이 전문 요원과 출동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만 진행 중입니다. 지방에 사는 중증 환자와 가족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퇴원 후도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도와줄 게 아니라 퇴원해서 이제 재활센터 통해서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술방망이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혀 있으나 마나요. 치료와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가족의 부담은 말할 수 없고 근데 어떤 경우는 생계가 시달려갖고 엄마든 누구든 시장에 가서 못 돌보고 같이 있고 싶어도 돈 벌어야 돼. 결국 환자와 가족의 관계도 틀어지기 일쑤입니다. 또 가족들한테 은근히 따돌림 받는 느낌. 왜냐하면 김병의 효자 없잖아요.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는 50만 명. 이 가운데 33만 명이 이렇게 제대로 돌봄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고 임세원 교수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었는데요. 이 부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무엇이 해결되어야 하는 건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내 첫 정신질환자 전용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입니다. 오전에 오셨던 그 남자친구분께서 수어사이드 어템프를 하셔서 그 여자분 같이 오셨는데 정신과적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2월 시범 사업으로 마련됐습니다. 위기의 순간들을 좀 더 제대로 목격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순간에 좀 더 제대로 된, 좀 더 전문적인 정신과적인 그런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게. 하지만 지역에서 태어난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상담사들은 임세원 교수의 죽음 이후에도 나아진 건 없다고 말합니다. 앉을 자리도 없어. 건물이 없단 말이야. 자리도 없고. 정부는 계속 인력 지원해주고 돈 지원해줄 테니까 사람 뽑아서 해라, 사람 뽑아서 해라 그러는데 칼을 들거나 뭘 들거나 무기를 들거나 상관없이 그 위급 상황에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된다는. 저희 신분 자체는 사실 계약직 비정규직이라는 게 큰 갭인 것 같아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국가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에 가장 중요한 건 직업인데 국내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센터는 13곳에 불과하고 서울, 경기, 부산에 몰려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의 인권 문제도 예민한 과제입니다. 고 임세원 교수 가해자는 지난해 말 2심 재판에서 병세 악화로 인한 범죄가 인정돼 2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하는 행동들이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인권 차원에서 치료가 우선 제공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치료받고 일할 기회를 주는 것, 우리 사회가 고 임세원 교수를 진정으로 추모하는 일일 겁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강원도의 겨울 축제장들이 때 아닌 포근한 날씨 때문에 울상인데요. 급기야 홍보해오던 얼음 낚시를 포기한 채 문을 연 곳도 있습니다. 눈과 얼음에만 의존한 겨울 축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일주일을 연기한 끝에 홍천강 꽁꽁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힘들게 열린 강물은 비로 모두 녹아버렸고 제방과 낚시용 부교도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결국 축제에 꽂힌 얼음 낚시를 포기하고 실내 낚시터 같은 육상 체험 행사로 대체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풀려가지고 눈도 못 보고 눈사람 너무 만들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는 개막을 2번이나 미뤘고 나흘째 중단된 평창 송호 축제도 나흘 더 쉬기로 했습니다. 각종 겨울 축제에 지역 경제가 크게 의존해왔던 만큼 축제의 중단이나 취소는 주민들에게 큰 아쉬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축제가 안 되면은 일단은 숙박업소나 일단 뭐 식당이나 이런데 다 타격이 크죠. 어쨌든 시골이고 사람이 많이 몰릴 일이 1년 동안에 그닥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겨울 축제가 모두 비슷한 주제에 눈과 얼음에만 의존하는 구조부터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성을 좀 반영해서 각기 좀 다른 색깔로서 축제를 우리가 한 코스처럼 하나의 상품처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봐야. 한 곳에선 눈과 얼음을, 근처에선 빛의 축제를 여는 식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겁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만 매몰되지 말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즐거운 축제가 되면 그 자체가 경쟁력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심각한 호주 산불 소식 여러 번 접하셨죠. 지난해 9월에 시작돼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데 SBS 데이터 저널리즘팀 마부작팀이 분석한 결과 1년 중 3월과 4월에 산불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특히 최근 산불이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심영구, 최재영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1960년부터 최근까지 공식 집계된 우리나라 산불은 2만 7천 건, 연평균 454건입니다.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치면 19만 5천 헥타르로 서울과 인천, 김포까지 더한 것과 비슷합니다. 전체 산불 발생의 절반이 3월과 4월에 몰려 있습니다.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 즉 산에 간 사람이 실수로 불을 낸 게 37.6%로 가장 많고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산불이 최근 들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는 겁니다. 이런 산불들의 파괴된 산림 생태계를 되돌리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 2000년 4월 7일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해 보름간 이어졌던 동해안 산불 현장은 지금도 완전히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20년 전 동해안 산불이 났던 현장입니다. 이 눈으로 보면 자연이 복원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산불 이후 심은 소나무입니다. 지금 이게 몇 년 된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7년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수령이 한 20년 정도 되는 게 맞게 되겠고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이 생장 폭이 좁게 되는. 강원도에서는 20년 정도 자란 소나무는 평균 10에서 13m 정도 자라는데 비료까지 주며 관리했지만 20년 동안 70%, 약 7m밖에 자라지 못했습니다. 덜 자라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해양 내에 이제
양분이라든가 미생물들의 피해를 받게 돼서요. 나무가 이용할 수 있는 양분이 줄어들게 되겠죠. 지난 2016년 이 지역 토양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도 유기물과 질소 함량이 인근 지역보다 낮았습니다. 산불 이후 아예 사람이 관리하지 않은 곳은 20년 넘도록 풀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인 곳도 있습니다. 원래는 자랐었던 곳이죠. 있었던 곳이죠. 있었던 곳이죠. 네. 다 타버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뭐 모든 게 소실되어 있는. 숲에 살았던 야생동물들이 돌아오려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숲이 30년 정도 생각한다면 그 이후에 30년 이상, 30에서 35년 이상 정도 걸리지 않을까. 산불로 망가진 토양은 100년이 넘어도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피해 복구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산불 통계에 따르면 10건 가운데 약 8건은 사람 때문에 일어납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림픽 축구 최종 예선